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라디오 드디어 3회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실제로 성남시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좀 들어봤고요.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뭐 학교에 나와서도 좋았던 점들도 있을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나간다는 게 과거처럼 막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엄청 위험한 행동이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아주 어릴 때는 뭐 일단 무슨 공고 이런 형들 되게 무서웠고 그런 무서운 형들 중에서도 더 무서운 형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즈음에도 학교를 나왔다? 그래? 좀 약간 멀리하게 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물론 아직도 그런 편견들이 남아있지만 학교를 나오는 이유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떠올리던 것과는 다르게 어떤 내 길을 찾아서 혹은 내 방식대로 학교라는 틀이 아니라 나만의 틀을 만들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 배우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일단은 마지막으로는 조금 넓은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학교 밖 청소년 라디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제 1편에서 이제 학교 밖을 나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이렇게 개론처럼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이번에는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거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몹시 지루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육기관이라는 것. 우리가 학교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기관이잖아요. 어떤 특정 연령대 시기에 맞추어서 그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기관들인데 그런 교육기관이 사실 뭐 대한민국 현대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과거에 교육들이 이루어졌고 그걸 확인하고 그럼 여기서 혹시 배울 건 없을까 하는 부분들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역사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이거 다 소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는 막 고조선 때 막 준왕이 위만에게 박사 직위를 수여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라디오 끄실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원시 사회에서는 뭐 우리 알죠? 그냥 이제 구전을 통해서 그런 교육 그리고 원시적인 재래 같은 것들을 교육하는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관련된 어떤 우리나라 그 과거의 원시 시대에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 같은 것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고조선까지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게 교육이다라고 말할 만한 무언가가 생긴 거는 뭐 한 삼국시대 정도 와야 될 것 같아요. 삼국시대에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화랑 같은 경우도 일종의 뭐 문화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이제 뭐 국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리고 뭐 지방에도 이제 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교육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실은 지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엘리트 위주의 소수를 위한 교육 시설이죠. 뭐 옛날 우리나라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교육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특권적인 일이었고 그게 옛날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극소수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는 건 애초에
거의 뭐 관리가 되거나 국가의 어떤 녹을 먹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증 수준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학교라는 게 제일 처음 생긴 거는 고구려라고 하네요. 이제 소수리망 2년에 태학이라고 해서 기록상 최초의 학교라는 의미를 가진다. 근데 문제는 뭐 옛날이니까 너무 그런 걸 설립했다라는 거 이외에 다른 기록은 딱히 없다라는 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또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 겪고 하면서 또 많은 기록들이 유실되기도 했고,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안시성, 성주, 양만춘, 실제로 이름이 양만춘이었나 뭐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연개소문, 실존 인물이었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역사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실존 인물은 맞지만 정말 미스테리하게 기록이 없는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실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익숙한 교육기관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자감,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의 뭐 성균관까지 오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성균관 뭐 관련돼서 뭐 드라마도 나오고 지금도 이름이 이어져가지고 뭐 대학교도 있죠. 성균관 정도 와야 약간 학교와는 조금 멀지만 교육기관의 역사에 좀 중요한, 그리고 꽤 틀을 갖춘 교육기관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텐데, 사실은 이때도 성균관은 그리고 뭐 국자감은 이미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직까지도 이제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정말 당시에 뭐 글자를 아는 것부터 굉장히 엘리트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조선시대 학교 떠오르면 서당 떠오르죠. 서당 같은 경우에는 평민도 다닐 수 있었던 곳이고, 당시에는 뭐 글자를 조금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혹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세종대왕께서 이제 후민정음을 창제하신기 전에는 한자라는 게 보통 한 3,000자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소통, 글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한자들 배워봤지만 3,000자 하면 보통 준 2급 아니면 뭐 2급, 뭐 그 학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정도 레벨로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한 5년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같이 뭐 이렇게 교재도 잘 나와 있고 막 이럴 때 얘기지, 그리고 금방 또 까먹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당까지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고,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유교 서적을 이제 해석하고 읽고 외우고 그걸 통해서 응용해서 뭐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성균관의 역할이었고, 서당은 글을 배우고 뭐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명심보감, 뭐 통감 이런 거, 자치통감 그런 것들 정도를 이제 읽고 또 외우고 그 정도에서 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시대의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논술식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고력과 응용력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 문제나 그거를 답변한 내용들을 확인해봐도, 야, 이거를 그 자리에서 막 술술 쓴다고? 그리고 또 쓰면서 그동안 외워둔 다양한 이제 유학 서적들의 내용들을 응용하고 또 이제 인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팠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좀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우리나라 현대의 교육이 어떤 뭐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근데 뭐 주입식 교육이다, 뭐 암기식 교육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암기나 상식적인 것들은 필요하죠.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내가 삶에서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나? 라는 질문을 좀 스스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수학에서 행렬 배운 거 어떻게 쓸 거냐,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거스름돈만 잘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우리가 시사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권 내에서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다스리는 방식이 그 유교 문화 내에 있는 내용들로 전부 이루어진 것이고 때문에 그것들을 외우고 응용해서 현 시대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그게 가능하도록 사고력을 열심히 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뭐 고등학교까지 하면은 12년이에요. 12년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고에 대한 것들이 별로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워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 같은 게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대학을 입학할 때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밑에 있던 그 고등학교 때까지의 일들은 네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배울 수 있는지 그냥 보는 거였어 라는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그 수능 대학 입학을 위해서만 이 과정이 존재한다는 건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들거든요. 대학에 가는 거 뭐 전 시간에도 이제 이 친구들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수학 능력 시험 그 초중고 기간을 거쳐서 네가 대학 가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을지 이 시험으로 평가하겠어 라는 거 말고 그 과정 중에 배운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것들도 생활에 조금 더 밀접하게 도움될 수 있게 혹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면 될지에 대해서까지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대학을 나와 봤는데 대학에서 배운 것도 사회에 나와서 막 엄청나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청소년 학과라고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을 간학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곳에서 배운 것들 물론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에서 도움된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배운 것들 그 학문적인 것보다 그냥 그 내부에서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뭐 기획도 해보면서 뭐 그랬던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됐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실제로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았지. 책, 전공책에서 배운 것들 비교적 좀 적었다라고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학교가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실전적인, 실질적인, 실습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넘어오면 이제 갑오개혁 기점으로 이제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이제 그것들이 발전하기 전에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게도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사실상 일제강점기의 어떤 학교 문화가 어느 정도 현대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병폐들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 이후에 현대에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 이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인식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초중기 정도에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지금의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가장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국민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좀 이 사람들을 계몽하고 개조해가지고 뭔가 적절한 인재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그 부서가 있었죠. 그것도 지금 와서는 되게 사실 이상한 이름이다 라는 욕을 먹어요. 인적자원. 사실 뭐 말만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지만 사람을 자원으로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뭐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군사정권 시절이나 그 전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인적자원이었고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없고 막 그러니까 산도 많고 막 평야도 없고 별로 그러니까 사람만이 자원입니다 이러면서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중점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말하자면 줄 세우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경쟁을 해서 올라가서 성적이 좋고 대학을 잘 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되게 획일화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단점, 문제점 같은 것들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경쟁이 심화되니까 뭐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발달하게 되고 지금 뭐 사교육 시장의 규모나 파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 뭐 얼마 전까지 보면 뭐 학교가 굉장히 무력하고 이제 무의미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학교 뭐 하러 가냐? 학교에서 자고 학원 가서 배우면 되지. 막 이런 식의 어떤 학원에서 뭐 쪽집게 선생님한테 배운 걸로 그냥 공부하고 수능 보고 대학 잘 가면 되지 뭐. 학교가 뭐 중요해. 이런 식의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도 잠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학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뭐 과거에서 배울 건 배우고 그다음에 앞으로 변해가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걸 더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코로나 관련 방송은 아니지만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시기상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도 겪고 있지만 저도 오늘 그거 하고 왔어요. 그 검사하고 왔어요. 친구가 걸려가지고 여튼 겪으면서 학교의 미래라는 것들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 우리가 많이 발전을 해서 옛날 같았으면 되게 신기했을 일들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계신 이모와 영상통화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뭘 연결하고 뭐 프로그램도 그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시에 뭐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던 또 약간 기기들이나 기계에 굉장히 능숙하던 외삼촌이 연결을 해가지고 당시에 어땠냐면은 저희 외가 식구들 한 10대 명이 그 노트북 앞에 모여가지고 오 이러면서 막 통화를 했어요. 뭐 그때 이제 딸인 이모를 보는 저희 외할머니의 그 신기한 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까지 지금 그때를 살아온 제 또래까지도 너무 신기했던 일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다자간 화상통화, 다자간 회의, 온라인 회의 충분히 가능하죠. 그것들이 이제 일부 기업이나 뭐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편의를 위해 사용을 하다가 왜냐면 뭐 전 세계에 있는 지사 사람들끼리 회의하려면 모일 수 없잖아 맨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활용을 하다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사회 안에 뭐 학교 뭐 그냥 간단한 작은 회사들에서도 이용하게 됐고 그 교육이라는 것이 꼭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만 있으면 프로그램만 충분히 있으면 온라인으로 수행하면서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실습할 것도 충분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정 부분 깨달은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두 번째 말씀드릴 그 내용의 어떤 주제어가 확장된 의미의 학교거든요. 이거를 뭐 제가 학교 다 폐지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어렵죠. 왜냐면은 학교의 역할 중에서 전통적인 역할 그 중에서 그냥 애들을 거기에 묶어 놓는 거 이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이들이 특정 시간부터 특정 시간까지 학교에 가서 생활한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맞벌이하고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인 거고 거기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또래 아이들과 만나서 사회관계를 맺는 것도 학교의 전통적인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발달 과정상으로 보면은 가족, 부모 이후에 이제 또래 관계들에서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나 그냥 인격적인 부분들이 발달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여서 막 치고받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애들끼리 막 갈등도 있고 친해지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절대로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공간에 대한 것이 무조건 학교에 매일매일 와서
꼭 매일매일 다 얼굴을 보고 그래야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죠. 학교에서 모일 땐 모이고 또 아닐 땐 아니고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뭐 화상회의를 넘어서서 이제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슬슬 만들어내고 있고 물론 지금의 가상 공간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그냥 옛날 뭐 머드 게임이나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거의 현실과 비슷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VR 같은 것처럼 친구들과의 만남도 뭐 캐릭터를 좀 씌울 수도 있겠죠. 뭐 스킨 같은 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위험해서 할 수 없던 것들, 할 수 없던 실험들, 예를 들어서 과학 실험인데 이거 좀 위험해. 학교에서 함부로 못 하거든요.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다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서 할 수 있죠. 그렇게 학교에 불러와서 뭔가를 한다,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느슨하게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지금은 학교라는 공간 말고 우리가 생겨나고 있는 다른 기술적인 공간들을 이용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얘기는 학교라는 공간 말고 다른 공간으로 나가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들 추구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 뭐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성남시에서는 이제 청소년 재단에서 진로 멘토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들이 가서 강사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고 이런 직업이 어떤 것이고 이런 걸 들려주는 행사를 왕왕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근데 그거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 한 50분, 45분 살짝 수업해가지고 애들한테 조금 얘기해주고 PPT 보여주고 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지역사회에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학교에 일단 출근이 아니죠. 학교에 등교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습이나 어떤 실질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서 체험학습을 좀 더 확장된 형태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약간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공통점이 아니고 공감대입니다.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학기제인데요. 현재 일선에서 자유학기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래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그게 한창 논의가 되었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즈음에 이제 면접할 때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제가 당시 면접할 때 배웠던 이렇게 안을 짜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말씀드린 뭐 진로의 날, 뭐 진로 특강 이런 것도 자유학기제의 일환이고 그래서 항상 특정 학년이 많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원래는 교과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자유학기제를 하는 거가 처음 초안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교과 수업을 좀 축소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정도가 됐죠. 그것 때문에 뭐 장점들이나 굉장히 좋은 반응도 많지만 좋지 않은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또 굉장히 좀 급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굉장히 거대하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바로 당장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어떤 국가의 교육의 방향을 딱 잡아서 좀 길게 보고 추진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뭐 직업군이나 다양한 산업 현장들, 다양한 회사들과 이제 연계를 하는 거죠. 교육청이든 뭐 어떤 청소년 관련 기관이든 학교든 연계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 많아지겠죠. 딱 떠올리기만 해도 난리가 나겠죠, 아마도. 하지만 그게 차근차근히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한 중학생들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뭐에 또 관심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에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일정 기간, 뭐 한 달, 두 달 그쪽으로 등교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 그렇게 해서 진로 직업 체험 해가지고 뭐 하루 살짝 강의 듣고 이게 아니라 진짜 도제식으로 잠깐이나마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수용해줄 수 있는 뭐 업체, 기관 그리고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거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한 상태로 학창 시절을 오래 보내거든요. 막연하게 막 이거 직업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들만 직업으로 치게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 뭐뭐 있다니까 이거 해볼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하겠죠. 아니면 지금 한 초중학생들의 많은 수의 장래희망이 유튜버입니다. 크리에이터. 왜냐면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그들이 사는 거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많이 보는데 또 우리 알잖아요. 망하는 건 안 보입니다. 근데 유튜버의 99.9% 망합니다. 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획일화된 어떤 진로라는 것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방향만 바뀌었다 지금은.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뭐 공부해서 판검사, 의사, 교사 하겠습니다. 경찰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가치보다 조금 더 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 정도지 획일화된 방식은 여전하다. 때문에 직업에 대한 걸 다양하게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이 친구들이 이런 직업도 있었고 되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좋네? 이런 점은 좀 어렵네? 이걸 내가 직업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 기회들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걸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 이제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 재단의 그 진로 멘토단을 지금처럼 구축하는데 약 10년 걸렸어요. 지금처럼 진로 멘토단 수백 명을 지역사회 내에서 구축해서 학교로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들이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구축되는데 일단 지금 시점으로 10년 정도 됐고 그 외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까지도 한 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직업의 현장으로 불러온다? 당연히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뭐 한 적어도 15에서 20년 동안 뚝심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이런 말들 상투적으로 많이 합니다. 교육이란 뭐 100년지 대계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쓴소리 하자면 정권 바뀌고 교육감 바뀌면 싹 갈아엎고 우리 이거 일상적이잖아요. 교육과정 바꿔놓고 또 싹 바꿔버리고 정책 바꿔버리고 해오던 거 폐지해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길게 보고 추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의가 맞다면 뭐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그래 이거는 좋은 거니까 옳은 방향이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상관하지 않고 남겨두고 계속 추진하겠어.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들에 대한 조언도 듣고 내 방식대로 또 약간 개정도 하면서 가자. 이런 식의 어떤 좋은 의미의 협치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협치하면서 이상하게 줄타기 하는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이 좀 오랜 기간을 두고 교육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이게
우리가 뭐 당장 뭐 북유럽처럼 우리가 북유럽의 교육을 많이 또 차용을 해왔으니까 북유럽처럼 뭐 엄청난 혁신적인 교육을 하고 막 학교가 확 열려버리고 이거 어려울 거예요. 학교는 여전히 우리가 특정 시간 아침에 가서 오후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필요한 교과 수업들 다 들어야 되고 그걸 들어야만 졸업장 나오고 그 시스템을 순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에 조금씩 열어가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이 배우는 거 말고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 지금까지 뭐 체험 기회들, 다양한 경험들 많이 늘려왔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생 때 다녔던 중학교와는 지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 또 잘한다고 아유 잘했습니다. 좋아요. 끝나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좀 더 제안을 좀 드리고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뭐 비슷한 시도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또 고교학점제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처럼 내가 시간표를 짜서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에서도 짜여진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정해진 이수해야 할 무언가에 맞게 이제 내 시간표를 구성해서 짠다. 그런 것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발을 뗀 거예요. 점차 확장해 나가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 해야 될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라디오에서 지금 한 30분 정도를 또 이상한 얘기 했습니다. 또 교육 뭐 기관의 역사 이런 거 괜히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알아봐가지고 하고 뭐 다양한 얘기들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괜찮아. 나와도 괜찮아. 너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베이스로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을수록 건강한 학교인 게 아닐까? 그런 사람이 없을수록 더 건강한 사회인 게 아닐까? 라는 마음도 한편에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자퇴하는 학생이 제로일수록 이상적인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학교와 맞지 않아. 학교가 내가 원하는 걸 충족해 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점차적으로 없게 만들어주는. 말하자면은 이제 점차 그 다원화된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학교가 변해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이 긴 밑밥을 깔았던 겁니다. 저도 뭐 1편에서 말했던 적이 있지만 초중고, 대학교도 한 3학년까지는 쭉 개근했고요. 거의 뭐 결석이 아예 없게 그렇게 지냈고요. 4학년 때 이제 늦은 사춘기가 와가지고 학교 거의 안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살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무언가 해야겠다. 내 길을 좀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거의 안 나가면서 뭐 스튜디오 공사를 친구들과 함께 했고 그 스튜디오에서 한 6년을 지내면서 이제 거지같이 지내면서 제 지금의 직업을 만드는 어떤 기초가 됐고요.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시절에 대해서 제가 학교를 잘 나갔던 개근했던 시절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한 겁니다. 제가 학교에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다녔고 지금 제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퇴율,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전제가 뭐냐? 학교에 잡아두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떠나지 않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게스트로 함께 해준 친구들의 얘기 중에 하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양한 문제 상황들, 어떤 뭐 폭력이든 뭐 따돌림이든
이런 문제 상황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도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잘 삽니다. 피해자만 그냥 억울하게 학교를 떠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상황들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진로, 난 하고 싶은 거, 알아보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에선 그게 안 돼. 이게 지금은 더 많아졌지만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특히 예체능인 경우에 많았는데 나는 지금 예체능 관련된 특정 분야에 내 마음을 완전히 줬고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서 빠르게 해내고 싶어. 근데 학교에서는 그거에 대한 걸 전혀 지원해 주실 수가 없고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교과 수업들을 듣느라 내가 내 진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연습하고 하기가 제한돼. 그래서 학교를 안 나오거나 자퇴하거나.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학기제 같은 시스템을 점차 확장해 나감으로써 꽤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체능이면 특성화고 가면 되지 않냐? 예고 가면 되지 않냐? 그것도 글쎄요. 예고에 가서 완전히 그냥 예술 올인의 교육을 받는다?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곳, 예고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제한돼 있어요, 숫자가. 네? 학교라는 일반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얘기하는 학교에서 지금처럼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게 시대의 흐름에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가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걸 만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상적이에요.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다양한 이유로 굉장히 대부분은 좀 좋지 않은 이유가 많아요. 학교를 나오게 된 친구들을 계속 보는 것보다 학교 내에서 그 수많은 상황들을 해결해주고 이제 원하는 것들을 충족해줄 수 있게 되는 게 당연히 이상적입니다. 혹은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학교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설들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제가 1화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영역 말고 활동이라고 하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들이 하고 있는 영역들을 확장해서 학교의 역할과 이제 병렬로 함께 할 수 있게. 지금은 수련관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같은 곳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가는 곳은 아니에요. 뜻이 있고 원하는 게 있는 친구들은 가는데 대부분이 다 가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학원에 가죠. 근데 그 활동 영역을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 있게 일정 부분의 시수를 수련관이나 어떤 다른 꼭 수련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그 지역사회 내 시설들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부 좋습니다. 근데 공부 외적인 다른 것들도 충분히 이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학교를 나가는 친구들이 줄어들고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경험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게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기관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학교의 역할, 나름대로 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지난 시간에 많이 소개했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혹은 관련 위탁 시설들
그리고 뭐 일하러 같은 그런 기관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급진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가 변해가고 기술이 발전해서 또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것들이 생겨나고 하는 걸 보면서 항상 그래왔어요. 우리 어떤 정책이나 학교, 뭐 교육기관, 공공기관들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보다 한두 발 느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집단이고 좋은 의미로요. 당연히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단단하게 지켜서 사회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이라는 표현 안 할게요.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변혁이나 말도 안 되는 변화 같은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10분 이해합니다. 네. 사회가 바뀌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또 가속화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가속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맞춰가는 정도의 스텝은 우리가 밟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안 했네요. 이번에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가 뭐 몇 가지 현행하고 있는 것들 자체도 꽤 모범적으로 꽤 일찍 시작을 해서 많이 이제 안정적으로 해오는 중이에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보는 혹은 또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제안하고 시작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오자면은 이제 하네요. 지금 한 7분 남았는데 이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어쨌든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사회로 딱 가기 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여전히 생겨날 것이고 이 친구들을 어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자 한다면은 지금까지 뭐 많이 나아져 왔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입장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나온 순간 그 순간 사람들의 시각, 시야, 인식 같은 것들이 이 친구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뭐 지자체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뭔가 다르게 완전히 동떨어진 무언가로 보거나 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안타까운 시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학교를 나왔어도 이 친구들은 어쨌든 우리 사회 내에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그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 한 명의 성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식 개선까지 뭐 이런 거창한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 사회에 있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는 온전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뭐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공감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학창 시절에 떠올렸던 어떤 내 삶의 길, 그리고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삶의 길, 어떻게 삶의 순서를 밟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 실제로 어땠나요? 우리 또 제 또래 혹은 또 더 어른인 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땠나요? 학창 시절에 그렸던, 그리고 우리가 좀 당연한 것이라고 배워왔던 삶의 루트가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경험해본 다음에는 좀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학교에서 봤을 때와 차원이 다르게 너무 다양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그걸 유독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게스트로 오셨던 제 분들도 뭔가 획일적인 걸 요구하고, 뭐 대학에 대한 걸 요구하고, 정해진 길을 요구한다라는 거.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런 불만들, 그런 비판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친구들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수능 좀 늦게 봤다고 해서, 뭐 졸업 좀 늦게 했다고 해서 뭐 한 3수 했어. 아니면 뭐 결혼 좀 늦게 했어. 취업 좀 늦게 했어. 생각보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겪어온 어떤 다양성이라는 거는, 삶의 진행의 다양성은 뭐 그런 것들인데, 지금의 친구들이 느끼는 건 훨씬 다양합니다. 이제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10대에 이미 직업적인 것들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직업적으로 이미 성공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그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배제하고도 그동안도 있어 왔던 다양성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마지막 챕터의 그 결론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학교 밖, 그러나 사회 안이었습니다. 사실 지내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날 기회가 저같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이유는 뭐 절대적으로 수가 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없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그들 안에서의 커뮤니티, 그들 안에서의 사회를 만들어 살고 있지, 우리가 주류 사회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회라고 하는 그런 범위와 조금 뭐 교집합은 있겠지만 그 안에 쏙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뭐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완벽하게 학교를 나왔지만 난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완전히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이제 3회차로 이루어진 학교 밖 청소년 라디오 마치고 싶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가장 효능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 중에 하나고, 학교의 역할도 충분히 확장되어서 이런 친구들이 줄어드는 게,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말로, 오늘이라고 하네요. 라는 말로 이 방송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